청년은 눈빛이 흐트러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손, 이 흉터 왜 익숙하죠? 청년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고 부부도 동시에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숨이 멈출 듯 끊겼고 부인은 손끝을 가슴에 대고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늘 있었어요.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청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건 우리였어요. 우리가 널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회장 부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따뜻한 보리차를 주전자에 올려두고 조용히 흐르는 라디오 트로트 선율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 집은 늘 적막했고 두 사람의 대화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듯 자꾸만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부인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시장이나 한번 가볼까요? 오래간만에 사람 냄새 맡고 싶네요. 회장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나가도 좋겠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벼운 겉옷을 챙겨 입고 오래된 차에 올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전통시장이었고 젊을 적 데이트를 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아들을 잃은 뒤로 이곳에 발걸음을 하는 일이 드물어졌죠.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노점의 활기찬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며 부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인은 오래전 아들과 함께 먹었던 잔치국수 가게를 흘깃 보며 순간적으로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그 감정이 불편할 만큼 깊이 올라왔지만 부인은 작은 미소로 감정을 눌러 담으려 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부인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죠.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감이 흘렀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오래된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붉은 간판은 군데군데 색이 벗겨졌지만 여전히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부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냄새가 참 좋네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고 따뜻한 국물 향이 밀려들었습니다. 부부는 구석자리로 안내받았고 자리를 정리해준 종업원이 등을 돌린 채 식기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회장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가락 끝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의 손등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보였던 겁니다. 부인은 마침 물잔을 받으려 고개를 들었다가 종업원의 손을 보게 되었고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여보, 저 손. 그 손에는 오래전 사고로 떠난 아들의 손에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흉터의 굴곡, 모양, 길이, 자리가 모두 정확했습니다. 부인은 순간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은 종업원의 손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기울였지만 종업원은 이미 다른 테이블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설마. 회장은 차분히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드문 우연이긴 하네요. 종업원은 이내 또 다른 손님에게 음식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를 바라보는 부부의 시선은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종업원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른발을 살짝 끌면서 걷는 습관. 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던 이후로 평생 남아있던 바로 그 버릇이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죠. 부인은 갑자기 손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몸을 조금 움찔했습니다. 저 걸음걸이 저거 우리 아들 아니에요?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확신과 혼란이 뒤섞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앞의 청년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을 느끼고 있었죠. 부부의 시선은 청년의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에 꽂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뜨거운 국물을 옮기다 잠시 손목을 툭 털며 통증을 달래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부인은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손수건을 꺼내 입에 대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은 부인의 등을 다독였지만 그의 마음도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렇게 시장 한가운데에서 부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의 균열과 마주했습니다. 단순한 착각일지 혹은 기적에 가까운 진실일지 모르는 시작점이었죠. 부부의 평온한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로운 진동을 남기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국밥집을 나온 회장 부부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묵직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가벼운 발걸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몇 분 전에 충격적인 장면에 붙들려 있었어요. 회장 또한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걸음도 어느새 불규칙해지고 있었죠.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차 안,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둘의 대화는 쉽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부인이었습니다. 여보, 저 흉터 정말 우리 아들 것과 똑같았어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보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죠. 부인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 애를 얼마나 봤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손등에 있었던 그 흉터 모양까지 똑같잖아요.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화상 흉터가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회장이 스스로도 그 말을 완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인은 두 손을 꼭 쥐며 차창 밖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가로수는 빠르게 지나갔지만 부인의 시선은 자꾸만 국밥집 안의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인은 급하게 신발을 벗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더니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물건들이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어요. 군복 조각, 낡은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 부인은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손등을 보이며 장난스럽게 웃던 사진이었죠. 회장은 부인의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마음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부인은 슬며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본 게 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기
부인은 사진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들 손등 흉터, 저 모양 그대로잖아요.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 속 아들의 모습, 방금 전 본 종업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은 일어서서 서재로 향했고 책장 위쪽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의 사고 자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펼치기조차 버거운 내용들이라 늘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둔 회장은 당시 사고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응급 이송 시각, 마지막 목격자 진술, 병원 측의 경황 없는 보고. 부인은 회장 옆에 조용히 앉아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러다 부인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그때 확인 안 된 사상자 한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확인했지만 이미 화장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었죠. 그러나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의문 하나가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 유족에게 얼굴 확인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점. 게다가 담당 경찰은 1년 후 갑자기 해외로 이주해버렸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이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한 게 뭐가 있죠? 뭐가 진짜였죠? 회장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따져봐야겠어요. 최소한 오늘 본 게 단순 착각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부인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들 얼굴을 잊었겠어요? 걸음걸이, 손목 버릇 그 모든 게 똑같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장에 가보기로. 이번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부부는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정말 너니? 회장은 서재 불을 끄며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는 청년의 걸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아들이 군대에서 다친 이후 평생 가지고 있던 걸음소리와 똑같았죠. 그날 밤 부부는 오랜 세월 간직했던 상처가 다시 아프게 벌어지는 느낌을 받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깨어있음은 새로운 진실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 부부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단단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차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떨리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조금 힘을 주었고 부인은 조용히 손가방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상점들이 문을 여는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상인 몇 명이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만이 골목 곳곳에서 보였어요. 부인은 어제 청년이 오토바이에서 내렸던 골목을 기억해내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이 시간쯤에 왔던 것 같아요. 저기 저쪽이었죠. 회장은 부인의 말대로 천천히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아직 아침 냄새가 남아있는 골목은 조용했지만 곧 청년이 나타날 것 같은 알 수 없는 예감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잠시 후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회장도 본능적으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이는 분명 전날 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헬멧을 벗으며 머리를 털어냈고
무심한 표정으로 국밥집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부부는 멀찍이 서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청년의 걸음걸이는 전날과 똑같이 일정한 리듬으로 발끝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의 풍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청년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간 후 부부는 시장 상인 몇 명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한 생선가게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저희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 국밥집에서 일하는 청년 있잖아요. 아주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부부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아, 성우 말씀이세요? 일 잘해요. 조용하고 다들 좋아해요. 부인은 성우라는 이름을 듣고 가슴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혹시 여기 오래 일했나요? 아주머니는 생선을 뒤집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죠. 한 5년? 그 전에도 시장 근처 어딘가에선 지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또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누가 데려다 주거나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끔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오긴 했죠. 근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보는 분명 작지 않은 단서였습니다. 부인은 청년이 처음 시장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상인들 대부분은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은 비슷했습니다. 성우라는 청년은 말수가 적지만 성실하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죠. 부부는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아보며 청년을 멀리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점심 전 준비 시간이어서 청년은 야채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도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저 손목 털어내는 습관 어릴 때 화상 입은 뒤로 계속했던 그 버릇과 같아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청년은 가게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조심스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오래된 벽돌 건물들 사이로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쌓인 상자와 쓰레기 배출함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고 부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청년이 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부인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천 조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 조각에는 희미하게 다른 곰 모양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자수를 본 순간 양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랑 같은 문양이에요. 회장은 천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겹치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이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 거대한 진실이 자신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었죠. 청년의 정체는 정말 단순한 남일까? 아니면 잿빛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누군가였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고 청년의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 상인의 회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중 가장 오래 있었고 많은 사정을 알고 있는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을 따라다니던 긴장된 시선, 그리고 손에 쥔 희미한 천 조각. 부부는 이제 막 새로운 세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일지 절망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잠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손끝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상인의 회장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은 시장 중앙의 오래된 2층 건물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가 계단을 올라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문틈 사이로 종이 타는 냄새와 오래된 서류 특유의 냄새가 섞여 밀려왔습니다. 부인은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천조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회장은 문 앞에 서서 잠시 시선을 고정한 뒤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인의 회장은 골똘히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본 그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었고 부부가 조용히 자리에 앉자 회장은 느릿하게 의자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회장은 곧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청년에 대한 소소한 질문부터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상인의 회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대화가 청년 성우의 과거로 향하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청년 성우라는 이름 맞나요? 언제부터 이 시장에서 일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인의 회장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답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꽤 다친 상태였죠. 상처도 많았고요. 부인은 그 말에 안색이 순간적으로 달라졌고 회장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았어요. 신분도 분명치 않았고요. 그런데 여자가 한 명 함께 왔습니다. 그 여자가 성우를 데려왔다고 했죠. 부인은 숨을 들이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함께 있나요? 상인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보였는데 요즘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부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기억을 잃은 채 나타났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를 데려온 여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점은 더욱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의 긴장된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CCTV로 봤을 때 성우라는 청년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온몸이 화상과 상처 투성이었죠.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고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갑자기 회장은 상인의 회장에게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상인의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몇 개의 파일을 열더니 오래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영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부부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에 흐릿한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오래된 시장 후문 근처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타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는 상자 더미에 부딪히며 쓰러졌고 곧 젊은 여성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화면에 비친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회장 부부는 그 속에서 난지금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부인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건 우리 아들 사고 당시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회장은 화면 속 청년이 오른손을 잠시 들어올리는 순간 손등의 화상 자국을 확인하고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흉터의 모양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비록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 흉터를 본 순간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남아있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상인의 회장은 두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분이 왜 이렇게까지 이 청년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인은 조용히 손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상인의 회장 앞에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상인의 회장은 사진과 영상 속 청년의 손등을 번갈아 보며 놀란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나 회장은 곧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말을 조심스레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사정을 함부로 캐묻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과거도 복잡해 보였어요. 부부는 그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인의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오래된 메모 하나를 서랍에서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성우를 데려온 여자가 남긴 메모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버리지 않고 보관해뒀죠. 메모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제가 나타날게요. 부인은 그 문장을 읽고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 또한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의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이 청년의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조심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상인의 사무실을 나온 회장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낮 햇살이 시장 천막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지만 부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부인은 손에 꼭 쥔 천 조각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회장은 주변을 살피며 청년이나 그를 데려왔다는 의문의 여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어디를 둘러봐도 단서는 보이지 않았고 상인들의 익숙한 인사만이 공허하게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골목 끝으로 걸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철문 옆에서 누군가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고 부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철문 뒤 한 젊은 여성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상인들이 말했던 성우를 찾아오던 여자와 너무도 비슷하게 생긴 인물이었습니다. 부인은 숨을 멈춘 듯 그 자리에 서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여자 어제 아주머니가 말한 사람 아닐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누군가와 통화하듯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니 갑자기 통화를 끊고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들린 마지막 한마디가 부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일찍 끝나면 보러 갈게. 오빠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청년과의 가까운 관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급히 뒤를 쫓으려 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나 여자는 부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혹은 일부러 무시한 것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 좁은 골목으로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황급히 뛰어가 골목 안을 살폈지만 여자는 이미 그림자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골목은 허름한 창고와 트럭 몇 대가 세워진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고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골목 초입에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딜 간 거죠? 왜 도망치듯 사라지죠? 회장은 주변을 훑던 중 바닥에 떨어진 작은 보조 배터리를 발견했습니다. 밑면에 붙은 스티커 사진이 눈에 띄었고 회장은 그것을 들어 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청년과 방금 전 사라진 여자가 다정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친밀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부인은 사진을 손에 들고 무겁게 앉아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 여자가 데려왔다고 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지는 걸까요? 회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는 오래된 모텔 간판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그 이름은 아들의 사고가 났던 지역 근처의 낡은 모텔과 동일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 모텔 기억나요? 사고가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부인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 그날 이후로 성우를 데려가 숨겨왔다는 건가요? 두 사람 모두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추측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사라진 이유 또한 알 수 없었습니다. 청년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어느 쪽이든 상황은 점점 더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장은 다시 골목 끝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맞아요.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 순간 부인은 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밥집 뒤를 지나가던 청년이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을 법한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청년의 표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얼룩져 있었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인은 회장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혹시 그 여자를 찾고 있는 걸까요? 청년은 잠시 골목을 응시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청년의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고자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성우라는 청년의 과거, 그를 데려온 여자의 정체, 사라진 이유, 그리고 아들의 죽음과 연결된 수많은 의문들. 그 모든 실마리가 눈앞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잡히지 않는 안개의 형태로 부부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연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넘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 순간 바람이 시장 골목 사이로 차갑게 스쳐 지나가며 부부의 등 뒤를 울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숨을 곳을 잃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회장 부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비어있는 듯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손에 쥔 보조 배터리 스티커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회장은 운전대 위에 올린 손을 의미 없이 움직이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부는 각자 서재와 거실을 오가며 아들의 사고 관련 서류와 기록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서류철을 펼치는 순간 10년 전 사고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부인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 당시 병원에서 발급된 사망 확인서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여보, 이것도 너무 빨리 발급됐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얼굴 확인도 못했잖아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담당 경찰이 절차가 급하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네요. 부인은 사망 당시 병원이 갑자기 폐업했던 사실도 떠올렸습니다. 사고 직후 큰 부상자들이 쏟아졌다는 이유로 혼란이 극심했지만 그럼에도 절차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가족의 확인 단계조차 생략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의 이름을 입력하자 이미 수년 전 해외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검색되었습니다. 봐요. 이 사람 사고 후 1년 만에 퇴직하고 해외로 갔네요. 뭔가 찜찜합니다. 부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아들에 대한 서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회장은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는 의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록, 미확인 부상자 1명, 병원에서 처리된 신원 미상 시신,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원의 폐쇄. 이 모든 퍼즐 조각은 지금까지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하나 이어 붙여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은 갑자기 결정을 내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그냥 추측만 할 수는 없어요. 전문적으로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부인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사설 탐정을 말하는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번호부에서 메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회사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받았던 사설 탐정의 연락처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 특히 병원 기록이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부부는 탐정에게 연락을 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몇 시간 뒤 탐정은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탐정은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황 파악에 이미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탐정은 부부의 설명을 차분히 듣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건넨 보조 배터리 사진에 잠시 시선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 배경이 상당히 오래된 모텔이네요. 이런 모텔은 대체로 신분 확인 기록이 느슨한 곳이 많습니다. 사고와 연관이 있다면 추적할 가치가 있습니다. 회장은 탐정에게 조용히 요청했습니다. 청년 성우라는 사람의 의료 기록과 과거 주소지 혹은 기록이 남아 있는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를 데려왔던 여자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탐정에게 맡긴 조사에 조금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왔고 회장은 거실 소파에서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바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는 급하게 탐정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탐정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청년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려 했는데 최근 몇 년간의 정보만 남아있고 과거 기록은 대부분 삭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 흉터의 시기를 보면 10년 전 아드님 사고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부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데려온 여성 이름은 은수, 보육원 출신입니다. 10년 전쯤 한 차례 실종된 기록이 있고 이후 다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아들을 데려갔다가 돌본 걸까요? 탐정은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상처뿐인 기억, 사라진 기록, 이름만 남은 의문의 여자, 그리고 담기엔 너무 똑같은 청년. 부부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희망일지 절망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오늘 알게 된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곧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탐정으로부터 중대한 정보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 부부는 가슴이 조여드는 긴장감을 안고 탐정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오래된 보육원이었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돌 사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건물 앞마당에는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부인은 입술을 꾹 깨물고 건물 외벽을 바라보며 작은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회장은 부인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탐정의 안내를 따라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고 내부는 오래된 목재 냄새가 섞인 채로 고요했습니다. 벽에는 예전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색이 바랜 장난감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탐정은 원무실 앞에서 멈춰섰고 문을 두드리자 원장이 고개를 들어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원장은 나이가 지긋한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회장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내 성우라는 청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서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부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우, 그 아이는 여기서 잠시 지냈죠. 많은 고통 속에 들어왔고 많은 상처를 안고 나갔습니다. 부인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지냈던 아이가 맞나요? 그때 아이의 상태가 어땠나요? 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부부의 간절한 눈빛을 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심하게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요. 기억상실 증세도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모두 기억하지 못했죠. 부인은 눈을 크게 뜨며 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억상실? 정말 아무것도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여자는 은수라는 이름이었어요. 보육원 출신으로 책임감 있고 따뜻한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이 아이를 당분간 보호해달라면서 울먹이더군요.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은수는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을 때까지 제발 이 얘기를 밖에 하지 말아달라고요. 부인은 충격에 몸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을 때까지 그게 우리 아들? 그 순간 원장은 서랍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꺼내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이 메모는 은수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겁니다. 메모에는 어린아이 필체처럼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켜야 해요. 때가 되면 제가 말할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부인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목소리는 자꾸만 막혀 나왔습니다. 은수라는 여자가 우리 아이를 보호해 온 건가요?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성우가 이곳에 있던 동안 은수는 거의 매일 방문했어요. 상처 치료도 도왔고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길 바랐죠. 회장은 충격과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은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린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1년 전쯤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고 그 이후로 완전히 소식이 끊겼어요. 성우에게도 말없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청년의 과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수라는 여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은수가 우리 아들을 아니 성우를 지켜온 거라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회장은 부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탐정은 원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성우가 이곳을 떠날 때 혹시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온 흔적이 있었습니까?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누구인지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어요. 부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건 우리였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부인을 감싸 안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쉽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청난 각오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말했다. 성우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너무 무거울까봐 두려워했죠. 부부는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육원을 나서는 길, 겨울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청년과 마주하고 진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 그날 석양은 시장 골목 위로 붉게 가라앉고 있었고 부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그림자들이 마지막 흔들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선 회장 부부는 차 안에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울 저녁에 미세한 안개가 도로 위에 내려앉으며 차창을 흐리게 만들었고 부인은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동안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열쇠는 여전히 청년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차례네요. 그 말에 부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안에 끝을 봐야 해요. 두 사람은 국밥집이 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불이 켜지고 있었고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한 상인들의 손길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골목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 전날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밀려들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한꺼번에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청년 성우는 문 앞에서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부가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다가갔고 회장은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청년은 당황스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또 오셨나요? 어제도 오셨던 걸로. 목소리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고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부인은 차분히 그러나 온 힘을 다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나요? 청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부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게 사장에게 잠시 쉬겠다고 말한 뒤 가게 옆 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래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천천히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손등을 보여주며 밝게 웃던 사진이었습니다. 청년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고 뭔가 기억하려는 듯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이게 누구죠?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청년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었어요. 10년 전에 사고로 떠났었죠. 청년은 사진을 바라보며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흉터 부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흐트러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손, 이 흉터 왜 익숙하죠? 청년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고 부부도 동시에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손등에는 깊게 남은 화상 흉터가 똑같은 자리와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숨이 멈출 듯 끊겼고 부인은 손끝을 가슴에 대고 울먹였습니다. 그때 탐정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이었습니다. 성우 씨, 당신은 기억상실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고 직후 어떤 여성이 당신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살렸고 보호했다고요. 청년은 갑자기 얼굴을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기억의 파편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수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청년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늘 있었어요.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청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건 우리였어요. 우리가 널 기다렸어요. 청년은 눈물을 머금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정말 당신들의 아들인가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누구였고 어떤 길을 걸어왔든 우리가 함께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청년의 숨이 크게 흔들렸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로 올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부인은 조심스럽게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가요. 천천히 하나씩. 청년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연결이 비로소 이어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골목의 불빛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발걸음은 눈물로 젖었지만 가볍게 느껴졌고 청년의 눈빛에도 희미한 안도감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지만 그 아이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진실은 더디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진실은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는 선물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길 위에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마침내 맞이한 희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아들과의 여정은 조용하지만 힘있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